어머니, 오늘은 제 엄마가 와요. 그러니까 제발 방에서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처럼 계셔주세요.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미영이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고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딱딱하고 건조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미영이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흰 봉투를 제 무릎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건네기보다는 던지는 손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쓰실 때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봉투 안에는 반드시 접힌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레 준비하는 적은 전혀 없었어요. 지갑에서 대충 뽑아낸 듯 구겨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동네 마트에서 물건값을 지불한 무심하게 건네진 돈이었어요. 이게 내가 받을 추석 용돈의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에게 주는 명절 선물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마치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서운함이 천천히 번져 올라왔습니다.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듯한 모욕감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쌓여온 무수한 서운함들이 이 작은 봉투 하나로 응축된 것만 같았습니다. 문을 나가는 미영이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거실 쪽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말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가 얹혀 계시다니 눈치가 없으시네. 추석 연휴면 잠깐이라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돈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들이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정말 철이 언제까지 자식 집에 얹혀 살 생각인지. 저는 그저 손에 쥔 낡은 손수건을 꼭 움켜쥘 뿐이었어요. 병든 몸과 얹혀 사는 처지 탓에 문을 열고 나가섰다 져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진 제 몸은 제 마음만큼 자유롭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들어왔지만 제 방 안은 그저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5만 원이 든 봉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받을 추석 선물의 전부일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가치가 고작 이 정도일까 하는 씁쓸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러고 저는 혼자 방 안에서 딸 정희와 요즘 있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통화를 마쳤어요. 건강은 어떻고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라는 그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딸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화가 끊자마자 띠링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결제 알림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글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국민은행 650만 원 결제 완료. 배송지는 미영이의 친정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순간 떨렸어요. 놓칠 뻔한 휴대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제 카드로 결제된 게 맞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기도 전에 또다시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은행 350만 원 결제 완료. 품목 유럽 여행 항공권 예약자 미영 모친. 두 번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650만 원에 이어 35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며느리 친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방금 전 추석 연휴에 저에게 툭 던져졌던 5만 원권 한 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시선과 무심한 말투가 다시 떠올랐어요. 나에게는 단돈 5만 원. 그러나 미영이 친정에는 1,000만 원이 가까운 돈. 이 극명한 대비가 제 마음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 속에서 저와 친정의 무게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시어머니보다 친정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뜻인가 싶었습니다. 카드를 빌려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에만 쓸게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안 쓸게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물려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살면서도 시어머니인 저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마음 한 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은 길고 제 방 안은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방 한쪽만 옅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서글펐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터져나올 듯 했지만 소리로 표현되지 못한 제 가슴 안쪽에서 은은하게 번져갔어요. 차갑고 무거운 공기처럼 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투명해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의지할 곳이 자식뿐인 처지가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다급한 숨결이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어제 이상했어요. 정희는 인사도 잊은 채 제 방 안으로 들어와 저에게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배송지와 예약자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빛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배송지가 미영이 친정집이잖아요. 예약자 이름도 미영 모친이고. 엄마, 이거 다 새언니 친정에서 쓴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일들을 딸이 대신 화내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평소 온순했던 딸이 이렇게나 제 편이 되어주니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에 쥔 손수건은 점점 더 젖어갔고 평생을 참고 견뎌온 기억이 그 작은 화면 위에 글자들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친정 도움을 그렇게나 받아놓고는 돌아온 건 이런 대우뿐이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골프용품 650만 원에 유럽 여행 항공권 350만 원이에요. 총 1,000만 원을 새언니 친정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추석에 5만 원만 줬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꼈던 서운함이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저만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말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한테 증여해준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휴대폰을 들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변호사로 일한다는 친구 지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응, 지연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카드 무단 사용이랑 증여 취소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그래, 맞아. 당연하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저를 향해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증여 취소 가능하대요. 카드 무단 사용도 명의 도용에 해당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대요. 더군다나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증여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해요.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라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평생 자식만을 믿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던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저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어요. 저는 손에 쥔 낡은 손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대신 책상 위에 있던 증여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손에 올렸습니다. 아들에게 넘긴 소중한 재산 증명서였어요. 정희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굴레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심은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누구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지지를 받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정민이는 무겁게 걸음을 옮겼고 며느리 미영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방 안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민이는 제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드 내역부터 배송지 예약자 이름까지 차례로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정민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시선을 피하던 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그냥 잠깐 빌린 거예요.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영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어요. 빌린 건 빌려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다. 나는 허락한 적이 없.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추석 연휴에 미영이가 툭 던지고 간 그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어요. 돈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다. 그 순간 정민이는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미영이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의 사과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라서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저는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이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을 피해 조용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집안에는 오열과 사과가 뒤섞여 흘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각자 이 길을 가는 게 좋겠다. 정민이는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고 미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사과의 말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갑게 닫히는 문소리가 그들의 울음보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온 후 딸 정희가 마련해준 임시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법적 절차를 위한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들이요. 이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아들 결혼식 날 축의금을 보태며 기뻐하던 순간과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새 가구를 사다 주며 행복해하던 기억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추석 연휴에 툭 던져진 5만 원과 제 카드로 친정에 1,000만 원을 쓴 일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너무 억울하죠?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낡은 손수건을 손에서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억울하기보다는 허망해. 내가 다 주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지. 근데 결국 다 잃고서야 내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구나. 엄마 이제는 엄마 차례예요. 이제는 엄마를 지켜야 할 때예요.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들어 서류철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종이 뭉치가 이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나온 세월의 증거이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무기였습니다. 엄마, 변호사 지연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증여 취소 절차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고 단단해졌어요. 그래, 이제는 정확하게 처리해야지. 몇 달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건물도 다시 제 명의가 되었고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결정한 게 있었어요. 부산으로 내려갈 거야.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실제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무릎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복지관 그림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림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지만 모두 자신만의 취미와 삶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바닷가의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킬 거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힘이 피어올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도 재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켜야 할 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카페로 불러냈어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희가 앉은 테이블만은 고요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마주 앉은 세 사람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내려놓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집과 차량에 대한 증여 철회 서류야.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정민이는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을 떨었어요. 엄마 제발, 이건 너무 큰 벌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감히 제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저는 그들의 말을 끊듯 짧게 말했어요. 돈이 아니야. 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그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적이 길게 흘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모습이 낯설었을 거예요. 결국 정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명을 하는 동안 카페 안의 웃음소리와 음악은 멀리서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펜 끝에서 종이 긋는 소리만 또렷이 들렸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던 거예요. 미영이도 울음을 삼키며 서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낸 순간이었어요. 서류를 철하고 봉투를 닫는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동작 속에서 저는 평생 짊어졌던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두 사람이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일어나며 짧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어요. 두 사람의 울음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감정이 교차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세월들이 이렇게 끝나다니 씁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선택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파도는 잔잔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증여 철회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제 이름으로 집을 다시 돌려받았고 카드로 빠져나간 돈도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무릎은 아직 조심해야 하지만 걷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재활 운동을 마친 뒤에는 활짝 펴진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요. 작은 그림 수업에서 연필을 쥐고 꽃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을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림을 배우고 오랜만에 새 옷도 입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중입니다. 휴대폰에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뜰 때가 있어요.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연락이 와도 지금은 받지 않아요. 미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저를 먼저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주고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가끔은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가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가 밀려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 저는 제 시간을 제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70년 만에 찾은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길 바래요.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